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인생의 오후로 나아간다. 문제는 내가 믿고 있던 진리와 이상이 남은 인생도 잘 이끌어 주리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오전 패러다임에 따라 오후의 인생을 살 수 없다. 아침에 위대했던 것이 저녁에는 거의 사라지며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칼 융, 심리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전환점에 선 이들을 위한 자기 성찰의 심리학 50 인생의 재발견입니다. 지은이는 구자복,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는 40대 중반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만 살아오다 갑자기 퇴직이라는 벼락을 맞은 후 과거와 달라진 게임의 법칙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자신과 비슷한 좌절을 겪고 불안을 경험하는 수많은 중년 남자들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를 경험한 동년배로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주연이었지만 어느덧 고비용의 조연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 50대들. 명함의 상실이 나의 상실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버티는 삶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인생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후회 없는 50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인생의 태도 50 인생의 재발견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년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중년기에 다시금 성장과 도약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외부로만 향했던 시선과 지향을 깊은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 그러한 성찰과 변화를 통해 자아는 한층 고결한 자원으로 통합되고 조화로운 인격으로 완성되어 간다. 에릭 에릭슨 심리학자. 사람들에게 중년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지쳐있는, 외로운, 우울한, 피곤한, 배나온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거론한다. 중년을 위기로 만드는 4가지 요소. 중년이 위기의 시기라면 이들이 겪는 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을 위기로 묘사하는 학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까지 4가지 요소를 위기 요인으로 꼽는다. 첫째, 중년의 시기가 되어 노안, 탈모, 체중 증가, 체력 저하, 고혈압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덜컥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증상들은 더 이상 자신이 젊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중년에게 젊음의 상실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중년들은 청년들의 낭만과 자유, 지치지 않는 체력 같은 젊음 그 자체를 부러워한다. 레빈스는 이런 마음을 죽음에 항거하고 불멸성을 소유하려는 중년의 대표적인 심리라고 표현했다. 질병이나 노화는 우리에게 죽음의 전주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려움은 시간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계산했다면 이때부터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식하게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직업적 요소이다.
중년 남자들에게 퇴직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삶의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깨뜨리며 분노와 화병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문화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들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중년에게 직업은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곧 경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년 남자들은 인생의 그 어떤 단계보다 이 시기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 부담,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2021년 하나은행이 서울 및 4대 광역시 4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로 42%가 은퇴 자산 마련, 그 다음으로 36%가 내 집 마련과 같은 주거 안정성 확보를 꼽았으며 3순위로 자녀 교육을 꼽았다. 지금의 중년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는 세대이자 최초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이다.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의 중년 남자들은 젊음도 좋고 직장에서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은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심리학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직업을 꼽는데 특히 남자들에게 직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출발점이다. 중년을 위기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꼽는 요인은 문화적인 요소, 사회라는 환경적 요소이다. 젊음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젊은 사람을 중시하면서 중년들은 자신이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또한 40대만 되어도 퇴출 대상이 되면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후정인이 5, 6도와 같은 표현들도 쓰인다. 중년들에게 젊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늙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요즘의 중년 남자들은 젊어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염색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한다. 멋스러운 스타일의 옷을 구입하고 성형이나 보톡스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 그럼에도 심리적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절반밖에 오지 않았는데 내리막길이라거나 쇠퇴라는 단어로 나이듦을 의식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나이듦에 대한 생각은 사실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한 부분이 크다. 그래서 마흔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년을 위기로 묘사할 때 사용되는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는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통제력 상실이다. 중년기는 대부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생에서 정점이 되는 시기임에도 그런 힘과 통제력을 상실하는 고통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란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미래의 삶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애쓰면서 더욱 보수적이 되어간다. 또한 중년의 중요한 심리적 기제 중 하나가 분리 상실이다. 젊은 자신의 모습을 상실하고 부모나 친척 그리고 친구의 질병과 죽음을 목격하며 때로는 배우자와 사랑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삶이 혼란스럽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심리적인 혼란이나 위기감을 경험한다. 도전과 기회를 내포한 전환기, 중년. 중년기에는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런 변화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한다. 과거에는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덜 중요할 수도 있고,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달리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재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구조를 모색한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생 시계에서 각각의 단계에 과제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중년기의 과제이다. 중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중년기라고 해서 결코 성장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의 중년들이 경험한 청년기의 성장은 이미 만들어진 경로를 따르는 것, 주어진 시간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즉,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에 따라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을 하면서 선형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갔다. 청년기 성장은 이미 놓여있는 여러 다리 중 어느 다리를 건널지 어떤 경로를 따를지에 관한 선택의 문제였다. 이에 비해 중년기의 성장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진행되지도 않고 선형적으로 진행되지도 않는다. 중년들을 안내할 적절한 경로도 역할 모델도 거의 없다. 그래서 중년기 성장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인적 자산이나 물적 자산에 따라 모두 다르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시도할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중년기의 성장은 마치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며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년들은 이미 풍부한 삶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유능하며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년기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개척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청년기 삶 속에서 성장의 자원을 찾았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한다. 심리학 연구 분야 중에 발달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있다. 발달 심리학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행동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다. 그 발달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변화와 적응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대부분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진보된 상태로 움직여 간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 환경에 더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그 환경에서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와 적응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에 따라 일생 동안 진행된다. 당연히 중년기에도 중요한 변화와 적응이 일어나는데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영역이 나이가 들면 두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중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까먹고 자주 깜빡거리는 경험을 한다. 그럴 때면 나이 먹어서 머리도 나빠지는구나 싶다. 그러나 지능이나 지성은 늙어서도 그다지 나빠지지 않는다. 인지 기능은 평생 증가와 쇠퇴가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청년기와 어떤 기능은 유사하고 어떤 기능은 떨어지며 어떤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등 다채롭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절차 기억이나 작업 기억이라 불리는 인지 능력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보면 20살 무렵에 절정을 이룬 이후 꾸준히 하락한다. 절차 기억은 운동, 기술, 악기 연주처럼 몸으로 익혀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작업 기억은 경험한 것을 수초 동안만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정신 기능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기억 중에서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소멸하는 단기 기억에 속한다. 외웠던 영어 단어가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정보가 단기 기억에만 머물렀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테스트는 주로 생각의 속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빨리 상황을 인식하고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는 능력, 빠듯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 생각하고 빨리 답을 도출해내는 반면 중년들은 이런 것을 어려워한다. 뇌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지 기능의 일부가 쇠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년은 그것들을 보완하는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차원의 기능을 사용하여 떨어진 반응 속도를 보완한다. 구술 능력, 공간 인식 능력, 계산 능력, 추론 능력 등은 중년기의 최고 수준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60대가 되어서도 별로 나빠지지 않는다. 중년들은 단순 기억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아는 것을 적용하며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일을 더 잘한다. 실제 중년의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년들은 새로운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문제점을 단순화하고 혼란을 피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들은 기억보다는 관점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중년의 인지 능력을 다룬 이런 연구들은 이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잘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가족, 직장 및 사회에서 지적 기여를 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 능력의 이런 변화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뇌신경과학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 머리가 나빠졌다고, 기억력이 쇠퇴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중년들은 정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필 수 있고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소위 통찰력이라 부른다. 통찰력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근거와 상대적 사고를 사용해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상위 수준의 인지 능력이다. 이런 통찰력은 몇 가지 기초 지식을 빨리 많이 외운다고 생겨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통찰력은 기존의 지식, 정보, 경험을 새롭게 조합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인 윌리엄 더건은 섬광 같은 통찰력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조각처럼 흩어진 정보들이 번쩍하는 통찰 과정을 통해 재결합할 때 생겨난다고 말했다. 피카소도, 빌 게이츠도, 그리고 하워드 슐츠도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했다. 즉, 통찰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우리의 머리와 몸에 저장된 경험과 지식의 양과 질인 것이다. 그런 내공을 기반으로 찰나의 통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초보자의 통찰은 어불성설이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후회 없는 삶을 꿈꾸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기대나 희망이 삶에서 더 나은 결정과 더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 후회는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심리학자 닐 로즈는 후회는 고통스러운 감정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건 자체와 구매 과정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음번 구매 과정에서는 이를 수정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는 말라고 조언한다.
후회는 실수를 통해 무언가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또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 혼란기를 견뎌내려면 스스로 주위를 둘러보며 나보다 5에서 10년 정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중에서 중년 이후의 삶을 새롭게 구성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봐야 한다. 그 사람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때는 내가 앞만 보고 달렸지. 너무 의욕에 앞섰던 것 같아. 그런데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진짜 힘든 일이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달려봐야지. 의욕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다 좌초되고 이어서 회사에서도 밀려나게 된 어느 임원의 이야기이다.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너무 오래 후회를 짊어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인간은 합리화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시 시도해 보시라.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니어도 괜찮다. 운동 시작하기, 새로운 언어나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에너지만 유지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지속되면 기회는 언젠가 찾아온다. 기억하자. 우리는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다. 사람은 놀고 있으면 울적해지며 바쁠수록 행복해진다. 시간은 희소하고 제한된 자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고 먹는 상태를 피하고 싶어 한다. 물론 가끔씩 게으름을 피울 수는 있겠지만 놀고 먹는 상태는 권태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해롭다. 그래서 멍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 실직한 중년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을 느낀다. 반면 바쁨은 심리적으로 많은 이점을 준다. 바쁘다는 것은 내가 관여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나를 찾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바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 또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에게 바쁨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유능함을 드러내는 도구인 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의 바쁨을 즐긴다. 물론 무작정 바쁜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 목적 없이 바쁜 상황은 단지 시간을 때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쁨에도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시는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했다. 시 교수는 사람들에게 바쁜 상황과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바빠야 할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경우 사람들은 놀고 먹는 상황을 선택하지만 허울 뿐이라도 어떤 이유나 목적이 주어지면 바쁜 상황을 선택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할 일 없이 한가할 때보다 바쁠 때 더 행복하고 심지어 그것이 강요된 바쁨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단순히 여유로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지려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바쁨이 필요하다. 시 교수는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는 놀고 먹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떤 목적을 위해 시간이 사용되는 한, 또 조금이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 행복은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언젠가는 회사 그만두고 실컷 놀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생각만큼 즐겁지 않을 수 있다. 바깥 세상은 생각보다 춥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미생에 나온 유명한 대사이다. 퇴직 후 경험하는 세상에 얼마나 팍팍하고 치열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생 최고의 대사로 이것을 꼽기도 했다.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 누구나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고 원한다면 결국 업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형태의 업을 구성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돈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중년에 업을 찾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제2의 인생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장 생활 경험과 관련된 것을 찾아야 한다. 어설프게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자기가 해왔던 일, 잘 할 수 있는 일, 그동안 오래 했던 일과 비슷한 분야에서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먼저 퇴직한 선배들은 젊은 시절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권한다. 그래야 실패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둘째,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중년에 퇴직을 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뭐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을 느낀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래서 리스크를 전부 피하고 싶어 한다. 한 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 인간은 본래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퇴직한 후 뭐라도 시작하는 일이 그래서 참 어렵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막상 투자를 하자니 까먹을까봐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적은 자본으로 경험도 쌓고 자신감이 붙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보는 것뿐이다. 50대 이후 자신의 평생 업을 찾은 사람들은 큰 돈을 투자하거나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서 욕심을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셋째, 목표를 설정하고 한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꾸준하게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년의 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업이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 세계에는 이미 그 세계의 전문가와 선수들이 즐비하고 중년은 그 세계에서 새내기이자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든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며 견뎌내야 한다. 넷째, 업에 대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업은 당연히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려면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일이 갖는 의미나 내적인 사명감이 필요하다. 일은 더 이상 일자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어떤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